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엇을 믿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잠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과거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고 최근에 어떤 분께 전해 듣게 되었어요. 이 라면 쇼크라고 해서 여기 신문이 나온 게 보이시죠? 이게 우지파동이라고 해서 1989년에 나타났던 사건입니다. 이 내용은 그러니까 이 라면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름을 써야 되는데 그 당시에 라면을 만들 때 썼던 기름이 소기름을 썼다고 해요. 근데 이 소기름이 식용 소기름을 쓴 게 아니라 외국에서 수입해 왔던 공업용으로 쓰는 소기름을 써서 라면을 만들고 있다고 이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식품 살인 이런 문구도 나와 있고 그 당시 굉장히 이 여파가 컸기 때문에 이런 마트에서도 이렇게 기존의 그 문제가 되는 라면들을 반품하고 폐기하는 모습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었죠. 또 여기 보면은 공업용 우지로 라면 마가린 제조했던 5개 업계 대표와 10명이 구속됐다 하면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보면 올해만 774억 원어치를 팔았다면서 언론에서 난리가 났던 사건이죠. 이 사건의 시초는 어떻게 되었냐면 1989년 11월 3일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익명의 투서가 날아들었다고 하죠. 누군가 익명으로 신고를 한 거죠. 이 라면을 만드는 업체들이 지금 공업용 기름을 써서 라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그래가지고 보면 삼양, 오뚜기, 서울 하인즈, 삼립유지, 부산유지 등 5개 업체가 적발이 되었고 대표와 실무 책임자 등 10명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 입건됐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난리가 났던 거죠. 어떻게 먹을 수 없는 공업용 소기름을 써가지고 식품을 파냐, 이게 사람이 할 도리냐 라면서 사람들도 격분을 하고 삼양식품에 대해서 엄청난 악의적인 보도와 사람들의 비난도 거셌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검찰이 밝힌 업체들의 혐의 내용은 비누나 윤활유를 만드는 데 사용해야 할 공업용 우지로 라면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이 사건 직후 천여 명의 종업원들이 회사를 떠나고 100억 원대 이상의 라면 제품을 회수하는 등 어마어마한 큰 피해를 입었다고 나오고 있고요. 다른 4개 업체들도 2천억 원 이상의 피해를 봤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당시 시장 점유율 60%로 라면 업계 1위를 달리던 삼양식품은 정말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은 것이죠. 자, 그 재판에서 이 조사를 주도하였던 검찰은 비식용 우지를 라면 제조에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자, 하지만 또 업체들은 식용과 비식용의 구분이 미국에서는 가격 등급을 정하기 위해서 설정한 것이지 이 소기름이라고 해서 못 먹는 소기름이 아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이 소기름 자체를 먹지 않기 때문에 공업용으로 분류를 한 것이다 라고 대응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국 정부의 결과는 무죄로 이제 확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삼양이 대법원 판결로 혐의를 완전히 벗는 데는 8년 가까운 세월이 걸렸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13일 만인 11월 16일 보건사회부 장관이 라면 무해 판정을 내리면서 불을 껐지만 삼양라면은 이미 부도덕 기업으로 낙인 찍힌 뒤였다. 삼양라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신뢰는 깨진 뒤였다는 말이죠. 삼양식품 역시도 이미 수천억 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고 또 브랜드에 대한 타격은 그 돈으로 책정할 수 없을 만큼 큰 타격을 받았던 것이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상이 없음이 나왔습니다. 아니, 미국에서 사왔던 소기름이든 국내에서 썼던 소기름이든 소기름은 소기름인데 그거를 수입해와서 국내 기준에 맞게 다시 정제하고 재가공하여서 썼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안 된다라고 판결을 받은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법원은 구속된 5개 업체 대표와 실무자는 10명에 대해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우지를 써서 라면을 만드는 게 대다수였고 그 당시에 농심만 유독 우지가 아닌 파뮤를 이용해서 라면을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우지를 써서 라면을 만드는 게 생산 원가는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라면들이 파뮤로 만들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우지로 라면을 만들었던 게 사실은 원가적으로 볼 땐 더 비용이 컸던 부분이다. 그리고 이미 그 당시에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라면을 우지를 통해 소기름을 통해서 만들고 있었는데
정부도 이것에 대해서 그 당시 워낙 못 먹고 굶주린 국민들이 많다 보니까 이 라면을 통해서라도 지방을 섭취하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소기름을 이용해서 라면을 만드는 것을 그냥 괜찮다고 결정을 하였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볼게요. 하지만 우지파동으로 라면 업체들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사건 발생 10여 년이 넘어 창업주인 전종윤 전 삼양 명예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지파동으로 직원 1000여 명이 회사를 떠났고 서울 도봉동 공장은 3개월 동안 문을 닫는 등 수천억 원대 손해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60%에 달했던 점유율은 10%대로 곤두박질 쳤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제가 삼양의 입장이었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상황일까요? 나는 이미 20년 동안 정당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라면을 만들어 왔었는데 어느 한순간 누군가의 익명의 투소로 인해서 조사를 받게 됐고 구속이 되었고, 하지만 그 조사를 받고 나서 끝나고 보니까 이것은 인체에 무해하고 우리가 받았던 그런 혐의는 다 벗어나고 무죄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나의 누명은 벗었다고 하지만 이미 그 당시에 우지파동이 막 벌어졌을 때 국민들에게서 잃게 된 신뢰와 그 당시에 받았던 비난, 그리고 경영난으로 받았던 회사의 어려움과 또 심리적인 스트레스, 피해, 이런 것들은 누가 보상을 해주냔 말이죠. 그냥 너 그랬던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아니구나, 알았어, 너 무죄 해줄게 라고 한들 그 당시 받았던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해주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또 여기 보면은 검찰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파묘를 사용하던 농심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라면 제조업체의 간부들이 줄줄이 구속이 됐다고 나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의아한 거는 어떻게 그 당시에 농심만은 모든 다른 라면 업체들은 소기름을 이용할 때 어떻게 농심만이 이 당시에 파묘를 이용해서 라면을 만들고 있었고, 또 이런 우지파동으로 인해서 모든 라면 업체들이 줄줄이 잡혀가고 무너지고 경영난에 취할 때도 어떻게 농심만은 이 파동을 비껴나갈 수가 있었는지, 굉장히 성견지명이 있었다고 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물론 우리가 이것에 대한 정말 사실을 다 지금에 와서 밝힐 수는 없지만 혹시 이것이 그 당시에 이해관계에 의해서 벌어진 일은 아닐까,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도 있겠죠. 농심의 입장에서 다른 기업들이 저것을 통해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고 경쟁자들의 점유율을 낮춰간다, 이런 전략적인 행위가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 사실을 정확히 밝혀낼 수는 없을 것이지만 뭔가 의아하게 봐야 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지파동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또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그 후에도 덜어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이라는 건데요. 골뱅이가 번데기가 들어있던 통조림에서 포르말린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 검찰에 의해서 알려지게 되면서 언론에서 굉장히 또 이것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자, 검찰은 골뱅이 통조림에 인체에 치명적 해를 가하는 포르말린을 넣은 혐의로 서아무개 씨 등 제조업자 4명을 기소했다고 나옵니다. 자, 그에 대해서 언론이 일제히 보도함으로써 국민들이 분노하였는데 동아일보에서는 못 믿을 식약청이라는 제하로 보건당국의 무능을 성토하기도 했다라고 나오네요. 검찰에서는 이 통조림을 더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독성 있는 물질을 이 제조업자들이 넣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수사를 시작했고, 언론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하였지만 결국엔 결과를 밝혀보니까 이 원래 포르말린이라는 것이 자연 상태에서도 조금씩 소량은 검출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렇게 이 사람들도 무죄로 선고받으며 그 혐의를 벗어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렇게 재판을 통해서 사실을 밝히고 판결을 받기까지는 짧지 않은 기간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그 업자들은 계속해서 언론과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부도덕한 기업가, 부도덕한 제조업자, 국민들에게 해로운 물질을 넣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장사를 했던 사기꾼, 장사꾼,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서는 인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죄를 받고 나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미 공장은 무너졌고 재산상 수많은 피해를 받고 또한 정신적인 피해 역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한샘식품의 대표 3명은 국가와 신문사 8곳, 방송사 2곳을 상대로 37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을
제기했다고 나옵니다. 이것도 없다면 그냥 내가 무죄를 판결받았기 때문에 다행이다 라면서 내가 다시 생활로 돌아가기에는 이미 너무 큰 피해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손해배상 청구를 다 받게 되냐? 그건 또 아니겠죠. 자, 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잘못된 검찰 수사의 책임을 물어 국가에 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언론들에게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발표이기 때문에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면죄부를 줬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검찰에게는 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받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보도하고 국민들에게 알렸던 언론사들은 그럴만했다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이 사건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3억 원을 배상을 한다고 한들 이미 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은 업자들에게는 이 금액만으로 내가 그동안 입은 피해를 감당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는 걸 저희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당시에 통조림에 포르말린을 넣은 업체 대표들이 구속됐다고 막 언론이 일제히 보도할 때, 그 당시에로 볼 때 악인은 누구인가요? 악인은 식품업체 대표들이죠. 국민들이 먹는 식품한테 독성 물질을 넣어가지고 보관을 용이하게 하려고 했다니, 저런 나쁜 천하의 천벌을 받을 사람들이라며 그 당시의 국민들과 언론은 이 식품업체 대표들을 완전 악인으로 몰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나중에 이러한 판결이 나고 보니까 어떻게 된 거죠? 알고 보니까 그때는 검찰이 나쁜 놈인 거예요. 검찰에서 제대로 조사도 하지도 않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업자들을 구속하고 6년의 구형을 받게 한 걸 보면, 그때는 오히려 업자들이 피해자이며 선의 편에 선 사람들이고, 검찰과 무책임한 보도를 했던 언론들이 악인이 된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볼 때 선은 검찰과 언론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나중에 결과가 나오고 보니까 알고 보니 선은 오히려 식품업체,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던, 무죄를 판결받은 억울한 업체 대표가 오히려 선의 편이었고, 검찰과 언론이 오히려 악의 편이었다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한 가지 사건에 접할 때, 언론에 대한 보도를 접할 때, 이 사실만 듣고 볼 때는 우리가 쉽게 이 사람이 선이고 저 사람이 악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부적인 것까지 다 고려하고 좀 더 세밀한 것까지 조사를 하고 알게 될수록 오히려 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악인이 되고, 악인이냐고 생각했던 사람이 선인이 되는 그런 반전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음 사건 역시 보겠습니다. 김영애 황토팩 사건, 이건 2007년에 나왔던 사건이네요. 보시면 충격, 황토팩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다며 보도가 되고 있죠. 자, 그 당시에 김영애가 최대 주주로 있던 황토팩 업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황토팩에 쇳가루가 유입됐다고 보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 쇳가루는 황토 고유의 성분이 아니며 분쇄기 안에 있는 쇠구슬이 마모돼 발생한 것으로 황토팩이 미용팩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지만 식약청은 황토팩에 포함된 자철석은 제조 과정 중 외부에서 유입된 것이 아닌 황토 고유의 성분으로 건강에 전혀 해롭지 않다며 김영애의 손을 들어줬다고 나오고 있죠. 이걸 역시도 마찬가지죠. 왜 황토팩에 쇳가루가 있냐, 이거 인체에 위험하다라면서 언론에선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게 또 얼마나 이슈화가 되고 물건에 대한 반품 처리가 들고 항의가 빗발치고, 또 김영애 이분은 얼마나 그 어마어마한 피해를 감당을 했어야 됐을까요?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결과로 보니 원래 황토 안에는 자철석이 포함되어 있다, 자연 성분이다 라면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그래서 얼마나 억울했는지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에도 좀 나오는데, 그 당시 막 몸에 휘발유를 끼얹는 상상도 하고 옥상에서 뛰어내릴까도 생각했다면서 그 당시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김영애, 고인이 되신 김영애 분의 회상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게 유해하지 않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그
그 방송 이후 부녀가 황토팩으로 쌓아올린 명성은 모두 무너져 내렸으며 이혼이라는 아픔까지 감당해야 했다. 갑자기 벌어진 일에 숨이 막혀 죽기 직전에 이른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약에 의존할 수 없었다라고 털어놔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고 합니다. 또 아들은 김영애가 수면제를 먹고도 잠들지 못하는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말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 알고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상이 없는 제품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 제대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채로 추측성으로 편파적인 보도를 함으로써 그 당사자는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에 시달리면서 삶을 살아가게 됐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 가족들의 아픔은 역시도 얼마나 컸을지, 또 그로 인해서 이혼까지 겪게 되고 그런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누가 결국 책임을 져주냔 말이죠. 그동안 받았던 물질적인 피해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 그래서 김영애는 2008년 KBS와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제작진을 고소하였고 2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은 1심에서 황토팩에서 검출된 철 성분이 분쇄기가 마모돼 생긴 것이라는 보도로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피해를 받기는 받았지만 이게 얼마만큼의 금액적인 피해를 받았는지를 정확히 우리가 책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1억 원은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1억 원을 받았다고 한들 이 사람들이 받았던 피해가 다 회복이 될까라고 생각해보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이에 대해서 또 이영돈 PD 측은 항소를 하였고 결국 대법원은 2012년 이영돈 PD가 진실로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 보도 목적 역시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 라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뭐 1억 원을 지급하는 것도 없고 그냥 그래 언론에서도 그렇게 믿을만 했다라면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 역시도 앞서 봤던 우지파동이나 포르말린, 통조림 포르말린 사건과 마찬가지로 언론에서 대대적인 보도로 인해서 그 당사자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언론은 그 어떠한 책임이나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좀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보도 무죄 받았다, 항소심에서도 무죄다, 그러니까 정정 보도를 해라 라고 판결을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김영애 황토팩 사건도 이렇게 끝을 내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은 나중에 췌장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이 사건을 발생한 지 한 7년 이후에 이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저는 언론의 말을 고지고대로 전부 다 믿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보도가 있었다고 해서 내가 그 사건만을 보고서 저 사람이 선인이다, 저 사람이 악인이다 라고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언제든지 그것은 뒤집어질 수가 있는 거고, 이러한 의혹을 받았지만 그 의혹이 아닌 걸로 밝혀지게 되면 오히려 그러한 혐의를 씌웠던 사람들이 더 잘못된 악인으로 판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있는 그대로 믿고 언론의 말을 다 그대로 믿고 따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여기 보면 뭐 선거에 대해서도 얼마나 그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았고 국민들이 나서서 이 부분 이상하다라고 수상한 적이 얼마나 많았냔 말이에요. 하지만 언론에서는 거기에 대한 전혀 보도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코로나가 유행할 때 백신에 대한 것도 그 당시에는 뭐 다 그냥 무해하다, 아무런 해로움이 없다, 임산부도 맞아도 된다라면서 접종을 거의 강요하다시피 했던 언론인데, 그 후에 벌어졌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있고 거기에 대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언론은 그런 부작용이나 피해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또 이런 사건도 있었죠. 그 허경영 총재님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를 만나본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이것을 언론에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적이 있었죠. 그래서 뭐 그 사인이, 트럼프 옆에 적혀있던 사인이 가짜다, 위조한 거다라고 했지만 결국엔 나중에는 어떻게 됐죠? 임청근 총재께서 직접 그 트럼프와 허경영 총재를 만나게 했던 그 당사자가 직접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트럼프를 만난 거 사실이라고 밝혔죠. 그거를 투서를 내가지고 신문으로 사설로 이제 내면서 그 사실을 밝힌 바도 있고요. 하지만 그렇게 한들 언론이 관심을 가져주고 정정 보도를 해줬나요?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언론들의 너무나 무책임하고 또한 이 사람들의 잘못된 보도와 편향적인 보도에 대해서 그 어떠한 책임이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아무런 리스크 없이 그저 화제성 있는 기사들만 찾아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자극하면서 계속 그런 사실과는 무관할지라도 그런 화제성 있는 기사거리만 계속 던지고 나중에 그게 아닌 게 밝혀져도 자기들은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언론은 그런 식으로 계속 추측성 보도, 편파적인 보도, 음해성이 짙은 보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언론은 그 어떤 집단보다도 국민의 눈과 귀를 대변해주고 어두운 것을 밝혀주고 국민들이 모르는 부분을 알려주면서 세상에 좀 더 투명하고 바르게 가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는 게 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볼 때 조금 이 언론이 좀 무책임한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언론에서도 정말 열심히 정의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겠죠. 하지만 이런 몇몇 사건들과 몇몇 언론의 무책임한 행위가 계속해서 이 국민들에게 불신을 안겨주고 이 사회를 더 어지럽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한쪽 말만 듣고 편향적으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언론의 말도 전부 믿어서는 안 되고 또 어떤 혐의가 씌워졌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판결이 나고 거기에 대한 정황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언론사도 섣부른 보도를 자제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도 그 혐의에 대해 정확히 밝혀지기 전까지는 섣불리 어떠한 것을 판단하고 비난을 한다든지 음해를 한다든지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정성을 잃은 악의적인 보도나 편향적인 보도에 대해선 그 책임을 묻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러한 책임을 지고 처벌이 있어야지만 언론에서도 야, 혹시 이거 우리가 이렇게 보도했는데 이게 아닌 걸로 밝혀지고 나중에 우리가 불이익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냐? 라는 거 생각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들도 더 기사를 낼 때 조심스럽게 보다 사실에 입각해서 기사를 내게 되고 그래야 국민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는 그런 음해성 짙고 사실과 무관한 그런 쓰레기 같은 기사들도 많이 청소가 되고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 역시도 우리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뉴스 기사를 접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회의 세태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이 TV를 통해서 일방적인 보도만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채웠다면 지금은 우리가 나서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어떤 알고 싶은 사건을 조금만 쳐도 거기에 대한 사건의 전말과 거기에 대한 해석과 또 다양한 의견들을 접할 수가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뛰어난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들의 의견을 밝히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는 대로 받아먹는 게 아니라 내가 뭘 먹을지, 내가 뭘 들을지, 어떻게 판단할지를 주체적으로 찾아 나설 수 있는 시대에 왔기 때문에 이 TV에서 뭐라고 하더라라고 그것을 너무 고지고대로 믿기에는 지금 시대는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뉴스 기사를 접하고 또한 이것에 대한 의아함이 있다면 내가 찾아볼 수도 있는 그런 적극성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다수의 반대에 맞서더라도 이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할 수 있는 살아있는 언론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대중들을 현혹시켜서 이 대중들을 어딘가로 끌고 가는 그런 언론의 행위가 있을지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만 이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엇이 사실인지 이 사실에 대해서 억울한 부분은 어떠한 것이고 국민들이 못 보고 있는 부분은 어떠한 것인지를 밝혀주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대중과 트렌드에 따라 나서지 않는 정말 진실과 국민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활동하는 살아있는 언론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언론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추측성 보도라는 것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는 또 뭐 80대 노인이 블루웨일을 먹고 하늘궁에서 사망했다 뭐 이런 기사도 나왔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죠? 그 80대 노인이 사망한 것과 블루웨일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죠. 하지만 그게 결국 나중에 밝혀졌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미 관심을 가진 시간은 끝났습니다. 그 당시 누가 죽었대, 그거 맞고 죽었대 라면서 아주 자극적인 기사에만 사람들의 이목이 쏠렸지, 하지만 정작 그 사실이 어떠했는지, 그 사건의 전황은,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추측성과 섣부른 혐의에 대해서 섣부른 판단과 보도는 정말 많은 희생자와 많은 피해자를 만들 수밖에 없고, 그러한 일이 계속된다면 이러한 일을 만들고 있는 언론들 역시도 언젠가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 수밖에 없는 시간이 올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것에 대한 내용들이 인터넷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정 보도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뭐 사과라든지 아니면 대상이 받았던 물질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 그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고 언론 역시도 관심을 꺼버리는 이러한 행위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언론의 무차별한 보도와 편파적인 보도로 인해서 피해받는 사람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 언론이 좀 더 투명해지고 국민들도 좀 더 바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